자, 2025년 12월 15일 중앙지법 형사 21부 오후법정을 개정합니다. 오늘 예정된 2025고합 901호, 932호 사건에 관한 선고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상원 피고인 입정시켜 주세요. 자, 검찰 측 장우성 특검보 오승환 전종택 검사님 출석하셨고, 피고인 측 변호인 노종래 변호사님 출석하셨습니다. 자, 노상원 피고인 잠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자,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나요? 주소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고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선고 절차는 통상 피고인 기립하에 진행되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걸릴 텐데 서서 선고 절차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고 절차 들어가기 전에 재판부 모두 발언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작년 계엄 사태 이후 구성된 특검이 수사 기소한 사건 중 첫 번째로 선고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 개시 이전 단계부터 전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실체 여부를 떠나 수사 과정 하나하나가 언론에 보도된 대상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본 재판부는 이 사건 공판 절차 초기 단계부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예단을 갖지 않고 법원 본연의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였고, 사실 인정 하나하나, 법률적 판단 하나하나에 숙고를 거듭해서 오늘 최종 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증거조사가 재판부의 계획에 따라서 예정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준 특검과 변호인 양측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에 관한 선고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노상원에 대하여 검찰은 2025 고합 932호로 피고인이 진급 청탁 알선 명목의 비용조로 첫째, 2024년 8월 및 9월경 두 차례에 걸쳐 김모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과 상품권 600만 원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2024년 10월경 구모 준장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 특가법상 알선 수재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은 2025 고합 901호로 정보사 요원 등 개인정보 취급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2024년 10월 중순경부터 2024년 11월 19일까지 정보사령관 문모 소장, 정보사 대령인 김모 대령과 정모 대령으로부터 HID 요원 및 정보여단 소속 정보사 요원 등의 개인정보를 확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이 사건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기소 대상 범죄에 관해서 먼저 유무죄 여부에 관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기소에 대해서 피고인은 본안에 관한 주장에 앞서서 윤미경이 이미 제출한 녹음 CD, 산타페 블랙박스 영상 CD는 모두 경찰로부터 제출 거절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출된 것으로서 제출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서 증거 능력이 없고, 그로부터 파생된 녹취록 등 파생 증거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사실 인정의 전제가 되는 증거 관련 주장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살피건대
피고인이 증거 능력을 다투는 대상인 녹음 CD, 블랙박스 영상 CD와 위 각 CD에 포함된 피고인과 대화자들의 음성을 녹취한 녹취록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의 당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주장의 당부에 관해서 보건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첫째, 윤미경은 2024년 12월 24일 경찰 조사 당시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운행하던 산타페 차량에 대한 임의 수색에 동의했는데 블랙박스 및 SD카드를 제출할 당시까지 수사협조 의사를 철회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둘째, 블랙박스 및 SD카드를 임의 제출할 당시 자필로 반환 의사 없음이라고 기재하기도 했고, 셋째, 윤미경 스스로 SD카드 내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경찰은 윤미경과 변호인의 참여 하에 선별된 전자정보를 열람하게 한 후 피고인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 파일만을 임의 제출받은 것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윤미경은 임의 제출의 의미나 법적 효과를 알고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블랙박스와 SD카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제출 거절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의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본안에 관해서 판단합니다. 먼저 시간 순으로 앞서 발생한 알선수재 혐의 유무죄 여부에 관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건 알선수재 혐의 공소사실 중 김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 및 상품권 600만 원을 수수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이 부분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김대령의 진술이 유일한데 김대령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허위 주장일 뿐이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쟁점은 공소사실의 핵심적 구성 요건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김대령에게 진급 청탁 알선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게 사실인지, 피고인이 2024년 8월 29일 김대령을 만났고 현장에서 1,500만 원과 현대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 상당의 수수가 있었던 게 사실인지, 피고인이 2024년 9월 22일 김대령을 만난 자리에서 롯데 상품권 500만 원 상당의 수수가 있었는지에 관한 직접 증거인 김대령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김대령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 및 위 각 핵심적 구성 요건 사실과 관련된 쟁점 사실에 관한 김대령 진술의 개별적 신빙성에 관해서 판단합니다. 먼저 김대령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과 관련해서는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첫째, 김대령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과정이나 정황과 관련하여 일부 번복된 부분이 있으나 그 번복 경위가 부자연스럽지 않고 번복하는 사유도 경험칙과 배치되지 않는 점. 둘째, 김대령의 주요 진술이 계좌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상품권 판매 내역, 텔레그램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는 점. 셋째, 김대령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해서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내서 적극적인 허위의 진술까지 할 정도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김대령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의 기초는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핵심적 구성요건 사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별로 김대령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는 바, 아래에서는 그 구체적 부분에 대한 김대령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판단하겠습니다.
피고인이 김대령에게 2023년 10월경 및 2024년 7, 8월경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2023년 하반기 무렵 김대령이 유일하게 준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직위는 정보사 예하 정보여단장이었고, 위 정보여단장 직위에 관해서는 이미 2020년 임명된 지모 장군의 임기가 2024년까지 연장된 상태였기 때문에 김대령의 준장 진급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점, 그리고 피고인이 2024년 7, 8월경 문사령관으로부터 김대령의 승진 로비 관련 이야기를 듣고 김대령에게 조심하라고 말하기까지 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김대령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은 객관적 정황과 상식에 반하므로 피고인이 김대령에게 진급 청탁 알선 명목의 금원을 요구했다는 김대령의 진술 부분은 허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대령도 같은 이유로 자신은 진급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둘째, 당시 지모 장군의 임기가 2024년까지 연장된 것 자체가 내부에서 이례적인 인사였다고 평가되고 있던 상황에서 김대령의 2023년 하반기 준장 진급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셋째, 실제로 2023년 하반기 준장 인사에서 지모 장군이 전보 조치됐고 전역이 1년이 남지 않은 박모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해서 정보여단장으로 보임되는 등 연이어 이례적인 인사가 실행되기도 했던 점. 넷째, 이후 2024년 6월경 박모 준장이 비위 문제로 직무 배제되어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김대령으로서도 충분히 진급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점. 다섯째, 피고인이 김대령에게 진급 청탁을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는 것과 자신이 진급 청탁에 힘써주겠다고 하는 것 사이에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서 보면 피고인의 금품 요구 상황에 관한 김대령의 진술은 자연스럽고 이후 진행된 객관적인 인사 상황에도 부합하므로 김대령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24년 8월 29일 저녁 7시경 김대령을 만났는지와 관련해서 피고인은 김대령이 피고인을 만난 일시를 특정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지 못한 점, 피고인의 당일 상록수역 인근 공영주차장 출차 내역상 피고인이 오후 7시경 안산 상록수역 인근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대령의 텔레그램 통화 내역상 김대령이 당시 안산 상록수역 인근에서 제3자를 만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4년 8월 29일 저녁 7시경 투샘 플레이스 안산 상록수점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김봉규의 진술은 허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첫째, 김대령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을 만난 일시를 2024년 8월 말에서 9월 초순경으로 특정하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서 구체적인 일시에 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고, 2회 경찰 조사 당시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2024년 8월 29일로 날짜 일시를 특정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 이전에 있던 날짜를 진술하는 과정, 그것도 다른 주요 혐의인 12.3 계엄 관련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던 상황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김대령의 날짜 특정 경위는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안산 주거지와 투썸플레이스 안산 상록수점 사이의 거리가 약 1.4km에 불과하고 김대령이 2024년 8월 29일 19시 5분경 위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한 사실이 확인되며 김대령은 피고인의 도착 시점을 음료 주문 직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산 상록수역 환승 공영주차장에서 출차한 시간이 당일 18시 35분경이라는 사정이 피고인과 김대령이 당일 19시 무렵 만났다는 사실과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셋째, 김대령은 안산의 생활 기반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투썸플레이스 안산 상록수점은 김대령과 피고인이 이전에도 만난 적이 있는 장소였으며 김대령이 피고인 외에 안산에 생활 기반을 둔 다른 제3자와 교류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김대령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3자를 그것도 자신의 생활 기반도 없는 안산까지 와서 만났을 가능성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넷째, 김대령이 이 법정에서 진술함에 있어 2024년 8월 29일 안산 상록수역 인근에서 20시 40분경까지 머물렀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이터 통화 내역을 제시받고 피고인과의 만남 이후 피고인에게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한 것에 관해서 선배와 장시간 통화하였다고 진술해서 최초로 선배와의 통화를 언급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 2024년 8월 29일 19시 20분경부터 20시 40분경까지 상황에 관해서는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김대령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째, 피고인은 2025년 7월 2일자 변론 요지서를 통해 혐의 일시 무렵 나나스 베딩이라는 이불가게에 갔다는 취지로 알리바이 주장을 하였는데 특별검사 측에서 추가로 제출한 녹음 증거를 확인하고 위 주장을 철회하는 등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도 엿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2024년 8월 29일 19시경 투썸플레이스 안산 상록수점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했다는 김대령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하다고 보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어서 2024년 8월 29일 피고인과 김대령이 만난 자리에서 100만 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수수가 있었는지와 관련해서 보면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김대령이 100만 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경위가 이례적인 점, 김대령이 진술하는 상품권 교부 당시의 상황이 피고인과 김대령 사이의 관계와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한 김대령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고 가사 현대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 상당의 수수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현대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 부분은 김대령의 진술 자체로 진급 청탁알선 명목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대령으로부터 다른 날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이미 제출한 이후인 2025년 3월 27일경에서야 김대령이 피고인에게 위 현대백화점 상품권도 현금 1,500만 원과 함께 교부하였다고 최초로 진술하기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4년 8월 29일 19시경 무렵 피고인과 김대령이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급 청탁 알선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의 수수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만남의 주된 이유는 피고인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두 번째로 이 부분에 관한 김대령의 해명 요지는 현대백화점 상품권은 김대령이 2024년 4, 5월경 고등학교 선배로부터 받은 것을 피고인에게 다소 우발적으로 현금과 함께 교부하게 된 것이어서 경찰 조사 당시 이를 떠올리지 못했다는 것인 바, 위와 같은 김대령의 해명이 사회 통념과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세 번째로 김대령이 피고인을 아랫사람 대하듯 행동하였다는 주장은 변호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고 이를 김대령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서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김대령의 진술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한 일부 진술 내용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김대령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김대령 진술에 의해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대령의 상품권 교부 이유, 상품권의 교부 시점, 그리고 당시 피고인의 반응 등을 종합해보면 위 현대백화점 상품권 역시 현금 1,500만 원과 마찬가지로 진급 청탁알선 명목으로 교부되었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대가성도 인정이 됩니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9월 22일 500만 원의 롯데상품권 수수가 있었는지와 관련해서 보면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추적이 용이한 상품권을 요구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과의 만남 당일 상품권을 급하게 구매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서 이 부분에 관한 김대령 진술의 신빙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김대령 외에 구모 준장에게도 현금 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던 점, 계좌거래 내역, 상품권 판매 내역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2024년 9월 중순경부터 2024년 9월 22일까지의 김대령의 동선 및 현금 거래 내역, 상품권 구매 내역 등의 구체적, 객관적 정황이 김대령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셋째, 김대령에게는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것 외에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달리 사용하거나 활용해야 할 필요 상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에 관한 김대령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 부분 김대령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대령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인정이 되고 신빙성 있는 김대령의 진술과 앞서 본 계좌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상품권 구매 내역, 데이터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대령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서 현금 1,500만 원 및 상품권 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위각 금품 모두 진급 청탁 알선과의 사이에 대가성도 인정되므로 김대령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단을 합니다. 자, 이어서 932호 두 번째 공소 부분인 구준장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했다는 부분에 관해서 판단합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다투고 있습니다. 첫째, 구준장이 보내온 쇼핑백에는 500만 원 현금이 들어있지 않았고 이 부분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구준장의 진술이 유일하다. 둘째, 그런데 구준장의 진술은 금품 교부 대상의 호칭을 공직기관 감사관에서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변경하고 전달자인 공소령에 대해서 구준장이 지정했다고 하다가
피고인이 지정한 것으로 변경 진술을 했던 점, 그리고 피고인과의 연락 방법에 관해서도 텔레그램만 이용했다고 하다가 일반 통화 내역을 제시받고 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과 구준장의 관계상 피고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구준장의 진급을 위해 노력할 이유나 동기가 없었던 점, 구준장은 자신이 입건된 내란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할 동기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모준장의 진술은 신빙성 없는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지적하는 금품교부 대상자의 직책명, 금품 전달자의 특정 경위, 피고인과의 연락 방법 등에 대한 구준장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 추상적 기억에 의존해서 한 진술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번복 경위에 관한 구준장의 설명도 충분히 납득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일반 통화 내역은 대부분 피고인 발신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과 연락 시 텔레그램을 이용했다는 구준장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구모준장의 진술을 일관성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구준장은 2021년 하반기 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하여 2024년 하반기 인사에서 마지막으로 5차 소장 진급이 결정되는 시기였는데, 이러한 사정이 구준장이 군의 인사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금품 교부를 결심하게 된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예비역인 김근태 장군의 부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구준장 진급을 위해 노력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입니다. 셋째, 구준장이 수사기관에서 회유나 압박을 받아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구준장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알선수재 범행의 공여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한다는 인식하에 행해진 구모준장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을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준장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되고, 여기에 구준장의 지시에 따라 2024년 10월 13일 피고인을 만나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공모소령의 진술, 그리고 계좌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모소령으로부터 수령한 쇼핑백에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구준장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단을 합니다. 다음으로 901호 개인정보 취득 혐의 부분에 관한 본안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 피고인은 첫째, 중복기소 및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 사건 기소가 중복기소 및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 둘째, 개인정보 취득 및 인원 선발의 목적이 대량 탈북 대비 인원 선발이라는 주장. 셋째, 부정목적성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넷째, 개인정보 제공자인 문사령관 등과 수령자인 피고인의 행위가 각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취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다투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중복 기소 및 공소권 남용 주장 부분에 관해서 판단합니다. 피고인은 특별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별건,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사건에서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 행위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준비 행위로 특정하였는 바,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 행위를 그와 별도로 기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중복 기소에 해당하거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투어 왔습니다. 그에 관해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 제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해서 별건,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 공소 사실에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 내용이 일부 포함된 사실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9호 위반 범죄는 위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사건에서 공소 제기된 대상 범죄가 아님이 명백히 확인되는 점. 둘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는 죄수론에 따른 법리상 법조경합 관계가 아닌 각각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점. 셋째, 2024 별건인 2024 고합 1522호 사건의 피고인이 다수이고 그 혐의나 심리 대상이 방대한 점에 비추어서 검찰이 2024 고합 1522호 사건의 기소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갖고 피고인에 대해서만 이 부분 기소를 하지 않다가 추후에 별도로 이 부분 기소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은 검찰의 의도나 목적을 확인할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 제기와 위 2024 고합 1522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가 실질적으로 중복 기소에 해당한다거나 이 부분을 별도로 공소 제기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본안과 관련해서 봅니다. 먼저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 및 인원 선발의 목적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 및 인원 선발의 목적이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북한 주민 또는 고위급 장성들의 대량 탈북 징후에 대비하기 위한 인원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수사단이 2024년 12월 3일자 계엄령에 따른 임무 중 하나인 중앙선관위 수사에 동원된 것은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 이후에 발생한 사후적 결과에 불과하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보건대 기록에 의해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 및 인원 선발의 목적은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인원 선발이 아니라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을 하기 위한 것임이 인정이 됩니다. 즉, 첫째, 2024년 11월 9일자 안산 카페 회동에서 이 사건 수사단의 임무와 관련한 피고인의 언급에 계엄과 같은 상황 발생 시 중앙선관위 수사 임무가 포함되어 있었고, 김 대령에게는 이 사건 A4 문건을 교부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김 대령에게 교부한 이 사건 A4 문건에는 부정선고와 계엄에 관한 언급, 김 대령, 정 대령이 선발한 요원들을 이 사건 수사단으로 구성하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의 체포 및 수사를 위한 구체적인 임무 등이 기재되어 있던 점. 2024년 11월 17일자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서 피고인은
문사령관과 정대령에게 이 사건 A4 문건에 기재된 임무 및 사전 준비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준비가 미비했던 정대령을 질책하기도 했던 점 등에 의하면 최소한 2024년 11월 19일 최종 명단 수령 당시는 인원 선발의 목적이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중앙선관위 수사를 위한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을 위한 것이었음은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둘째, 문사령관 김대령, 정대령은 2024년 12월 3일 이 사건 계엄 선포 직전에 이 사건 최종 명단에 기재된 요원들을 소집해서 중앙선관위 직원 체포, 중앙선관위 내 유치장소 확보, 체포된 인원을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해서 구금, 부정선거 관련 수사 시 공포 분위기 조성 등의 임무를 부여했고 피고인이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엄이 실제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 이후에는 김대령과 정대령을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 2~3부장으로 임명하고 이 사건 최종 명단에 기재된 요원들을 수사 2~3부로 편성하는 내용의 일반 명령에 따라 인사명령 초안이 작성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 이후 객관적으로 진행된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을 완료하기 이전인 2024년 11월 9일자 안산 카페회동에서 김대령에게 교부한 이 사건 A4 문건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합니다. 사후적 정황을 포함한 위와 같은 사정은 2024년 8월 말경부터 시작된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을 위한 피고인의 행위들이 모두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중앙선관위 수사를 위한 것이었음을 추단케 하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셋째, 피고인의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 행위는 2024년 8월 말경 최초로 김대령에 대한 특수임무 요원 5, 6명의 선발 요청으로부터 시작돼서 1차, 2차, 3차 제공 명단 및 2024년 11월 19일 이 사건 최종 명단 보고를 받을 때까지 약 2달 반가량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수정 요구에 따라 제공자인 김대령, 정대령, 문사령관과 취득자인 피고인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친 수정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4년 8월 말경 최초 요구 당시의 목적과 2024년 11월 19일 최종 명단 수령 당시의 목적을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말경부터 2024년 11월 19일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의 목적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넷째, 피고인이 문사령관에게 2024년 10월 초순경까지 이 사건 인원 선발이 대량 탈북 징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은 확인됩니다. 그러나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4년 8월 말경부터 11월 19일까지 사이에 군에서 인지한 대북 상황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 북한 주민 또는 북한 고위 장성급의 대량 탈북 징후는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 절차를 거치면서 문사령관 김대령, 정대령에게 전라도 인원은 빼라는 요구를 하였는 바 진정한 목적이 대량 탈북 징후에 대비하기 위한 요원 선발이었다면 그와 같은 요구를 할 이유나 근거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김대령, 정대령, 문사령관에게 이 사건 인원 선발 요청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이 근거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그에 관한
책자 요약까지 함께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4년 11월 9일자 안산 카페회동 당시까지도 문사령관을 신뢰하지 못해서 문사령관이 없는 자리에서 김대령에게 이 사건 A4 문건을 교부하고 문사령관에게는 보고하지 말라고까지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개인정보 취득,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 이후 이 사건 계엄 선포 무렵까지 진행된 객관적 이후 객관적 상황 진행 경과 등도 지금 이 사건 수사단 구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인식과 목적 등을 추단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객관적 상황도 부합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문사령관에게 2024년 10월 초순경까지 이 사건 인원 선발이 대량 탈북 징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이 사건 인원 선발 요청의 실질적 목적을 숨기거나 형식적 명분을 만들어 두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를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이라는 피고인의 인원 선발 및 개인정보 취득의 목적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 및 인원 선발의 목적은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이 개시된 2024년 10월 중순 이전부터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중앙선관위 수사에 투입할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의 목적이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이 위법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에게 부정 목적성 및 범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어서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이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살피건대 계엄 선포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 하더라도 헌법 준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신중하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전제로 하고 있는 법리에 따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일부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계엄 선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 수행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보건대 기록에 의해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첫째, 군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영장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상정할 수 있는 근거는 계엄 선포와 같은 극히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경우로 한정되는데,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과 관련한 피고인의 최초 요청 당시인 2024년 8월 말경부터 이 사건 계엄 선포일인 2024년 12월 3일경까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거나 충족될 위험성을 예상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이전인 2024년 8월 말경부터 향후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위한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을 계획 실행했습니다. 셋째, 이 사건 수사단은 계엄 선포 직전에 이미 소집되어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고,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바로 구체적인 임무 수행을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은 계엄선포 이전부터 계엄선포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 수행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에 관한 부정목적성과 범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문서량관 등의 개인정보 제공과 피고인의 개인정보 수령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 취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개인정보의 제공 및 수사당 구성 과정에서 민간인인 피고인의 역할은 개인정보 제공자인 문사령관 등과 최종적인 보고 대상인 국방부 장관 김용현 사이의 정보보고 체계하에서 이를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바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구성요건인 제공자의 누설 또는 피고인의 취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보건대 기록에 의해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첫째, 피고인은 군인의 개인정보, 나아가 극도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보사 소속 현역 군인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없고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민간인인 점. 둘째, 피고인은 군 내부에서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보고 체계에 의하지 않고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어플리케이션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점. 셋째, 피고인은 이 사건 최종 명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문사령관 김대령, 정대령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수정 및 제작성을 요청하는 등 이 사건 명단의 내용을 확정하는 데에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넷째, 피고인은 이 사건 최종 명단에 따라 선발된 요원들에게 부여할 구체적인 임무를 결정했고 그 준비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기까지 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문사령관 등이 피고인에게 대상자인 요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명단을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제공자의 누설에 피고인이 이를 전달받은 행위는 단순한 전달행위가 아닌 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이 최종적인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개인정보 제공자인 문사령관 등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대항범인 피고인의 범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범죄 성립과 관련해서 제공자와 취득자가 이른바 대항범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각자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에게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따른 확고한 법리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부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에 대해서 전부 유죄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유죄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해서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취득한 요원 명단이 피고인을 제외한 군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알선 수재 범행을 기초로 한 청탁 알선은 실패에 그쳤고 다른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이 사건 알선 수재에
금품은 피고인의 개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알선 청탁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 명목조이기도 하는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엿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육군 정보병과 장성 출신인 피고인이 민간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진급 심사에서 탈락해서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하고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서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인사에 관해서 자신의 도움을 받고 있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인 범행입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해서 별도 공소 제기된 이 법원 2024 고합 1522호 사건이 특별검사법상 심리기간의 제한 등 문제로 병합되지 못한 채 진행되었는 바, 위 사건과 병합심리가 진행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최종 형량을 정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25 고합 932호 사건의 증제 1호증, 8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90만 원을 추징한다. 자, 이것으로 이 사건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사건 판결 선고 절차를 모두 마칩니다.